자, 그럼 이제는 경제적 능력의 측정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조세를 부과할 때 편익 원칙에 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능력 원칙에 의해서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능력 원칙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충족하면서 조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납세자의 경제적인 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측정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큰 담세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대신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는 몇 가지 대리 변수를 이용해서 경제적 능력을 판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의 뭘 볼까요? 그 사람의 집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차를 타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리고 시계나 옷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비싼 걸 쓰는지.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바로 이것이 대리 변수입니다. 대리 변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계좌나 이 사람의 능력을 다 까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겉으로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부의 크기를 짐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부는요,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몇 가지 대리 변수를 보게 되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소득이라거나 소비라거나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떠한 대리 변수가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라고 하는 지표가 가장 어떤 사람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지표를 먼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얻고 있는 소득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의 크기로서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자, 가장 첫 번째로 귀속소득의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귀속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소유의 재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를 귀속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귀속소득의 크기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제 교과서에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례를 바로 보기보다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과나무 사례를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과나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완벽하게 동일한 사과나무를 갖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과나무에서도 1년에 사과가 10개가 열리고요. 자, 사과가 1년에 10개가 열립니다. 자, 이 사과나무에서도 사과가 1년에 10개가 열립니다. 똑같이 1년에 사과가 10개씩 열리는 똑같은 사과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A는요, 1년마다 10개씩 얻어지는 이 사과 10개를 자기가 먹습니다. 자기가 먹어요. 자, 그냥 이거를 자가라고 할게요. 자, 자기가 스스로 사과를 먹는다, 이 얘기죠. 자, B는요, 이 사과 10개를 팝니다. 파는데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1년마다 사과를 10개씩 파니까 1년마다 1,000원의 소득을 얻게 되겠죠. 1,000원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B의 경우에는요, 1년마다 사과를 10개씩 판매하다 보니까 사과 판매 수입 또는 사과 판매 소득 1,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요, 국가에선 이것을 소득으로 인식을 해요.
이것을 소득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와 얘를 비교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과 여기 A씨는요. A씨도 B와 동일하게 1년에 사과 10개씩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A씨는 이걸 자기가 먹거든요. 그 사실은 A씨나 B씨나 1년에 사과 10개씩을 얻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자 A와 B가 1년에 사과를 몇 개씩 얻고 있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같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A씨도 1년에 사과 10개씩 얻고 있고 B씨도 1년에 사과를 10개씩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이 1년에 사과를 10개씩 얻고 있는데 B의 경우에는 이 사과를 판매하니까 이 판매하는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고요. A는요, 이 사과를 자기가 먹으니까 소득으로 잡히질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지금 A와 B의 소득의 크기는 똑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과 10개씩 1년마다 얻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A의 소득은 0원으로 잡히고요. B의 소득은 1,000원으로 잡힌다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A의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느냐? 바로 귀속소득에 대해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가 먹는 사과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A도 B와 마찬가지로 1년에 사과를 10개씩 얻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요거 이제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A나 B나 모두 똑같이 이론적으로는 A도 1년에 사과 10개어치의 소득을 얻고 있으니까 이것을 화폐액으로 환산하면 A도 소득 1,000원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러한 귀속소득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소득은 빵원으로 현실적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것을 집으로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자, A씨도 5억짜리 주택이 있고요. B씨도 5억짜리 주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주택과 이 주택은 똑같은 주택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월세가 발생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씨는요, 이 집을 자가 거주합니다. 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자, 근데 B씨는요, 요 집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B씨는요, 매달 100만 원씩의 임대소득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달 100만 원씩의 임대소득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월세를 받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래버리면 아까 사과나무의 사과랑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요것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나 B나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건 똑같고 사실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주거 편익을 얻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A씨는 이 주거 편익을 자가 거주함으로써 스스로 이 주거 편익을 누리는 거고 B씨는 이 주거 편익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서 월세 100을 받는 건데 아까 우리가 요 경우에 사과나무 사례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과나무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살짝 이해가 좀 어려워지는데 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사과나무 사례에서 A씨나 B씨나 1년에 사과 10개씩을 얻는 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A씨와 B씨의 소득은 사실 똑같이 사과 10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사과나무가 부동산, 주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씨도 이 주택으로부터 한 달마다 100만 원씩의 주거 편익을 얻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B씨도 100만 원씩의 주거 편익을 얻고 A씨도 이 주택으로부터 100만 원씩의 주거 편익을 얻는 건 똑같아. 그런데 A씨는 이 주택을 자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소득으로 안 잡히는 거고 B는 이것을 남한테 세를 주니까 이것이 소득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구나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아마 귀속소득이 무엇인지는 대충 이해하셨을 거고 이러한 귀속소득이 현실적으로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귀속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과세 당국이 매년 전국에 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주택이 제공하는 월세의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이 주택이 네가 지금 네 집에 스스로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집을 남한테 세를 준다면 어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이네. 그 편익을 네가 누리고 있는 거네. 라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행정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귀속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측정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A와 BC 사과나무 사례에서 사실은 A와 BC가 동일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1년에 사과 10개씩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동일하게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씩의 주거 편익을 얻고 있는 건 동일한데도 BC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식하고 BC한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면 이것은 동일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서로 다른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겠죠? 자,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요. 변동소득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이 똑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세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건 쉽게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매년의 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단위로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득이 똑같다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조세액도 역시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A하고 B는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똑같이 5,000이라는 동일한 소득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의 소득이 5,000으로 똑같다면 이 5년 동안의 조세액 또한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아니하고 B씨가 더 큰 금액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세 부담이 같은 소득인데도 B씨의 조세 부담이 더 큽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자, 지금 A씨의 경우에는 매년 1,000만 원의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했죠. 그에 따라서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경우에는 소득이 불규칙해서 어떤 해는 소득이 적고 어떤 해는 소득이 많은 해가 있는데 자, 소득이 많은 해가 문제예요. 소득이 많은 해는요, 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에 적용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소득이 유난히 많았던 해에는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그 소득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조세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 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이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조세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매년의 소득을 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준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간단한 사례를 준비했어요. 자, 어떤 사람의 명목소득이 한 달에 1,000원을 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1,000원의 명목소득으로서 빵을 몇 개 살 수 있냐면 빵이 한 개에 100원이라면 이 사람은 한 달 동안에 빵 10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폐액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 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명목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소득은요, 그 명목소득으로 재화를 몇 개 살 수 있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저러한 명목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으로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의 실질소득은 빵 1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가가 2배로 상승했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2배가 돼버리면 이 사람의 명목소득도 2,000원으로 2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빵도 하나에 200원으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화폐액은 2배로 올라갔지만 실질소득은 여전히 빵 10개로 똑같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 거 아니?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의 실질소득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소득은 불변인데 명목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높은 과세 구간으로 이동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실질소득이 빵 10개로 불변인데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액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의 소득세 구간이 자, 빵에서 1,000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10% 세율인데 자, 1,0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세율이 20%다 라고 한다면 자, 이때에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이때는 세금이 100원이겠죠. 근데 이때에는요, 자, 앞에 100원에다가 1,000원을 초과하는 1,000원에 대해서 20% 세금이 붙으니까 200원 되겠죠?
그래 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조세액이 300원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실질소득은 빵 10개로 똑같은데 나 저 때도 한 달에 빵 10개밖에 못 사 먹었고 지금도 빵 10개밖에 못 사 먹는데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똑같은데 자 전에는 나한테 한 달에 100원씩 세금을 내라 하더니만 이번에는 한 달에 300원씩 세금을 내라 하라고 실질소득은 똑같지만 조세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죠.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이렇게 내용 나와 있죠. 누진적인 소득세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소득은 불변이어도 명목소득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소득이 불변이어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소득세에 있어서 그 소득세, 소득 구간이라든가 소득 공제 금액 이런 것들을 물가 지수에 연동시키는 인덱세이션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덱세이션 방법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인덱세이션이 뭐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를 2배씩 높이는 거예요. 물가가 2배가 되었으면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다 2배씩 높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사안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물가가 2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30%가 상승했으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30%씩 높여주는 거예요. 뭐 1,300원, 1,300원, 2,600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에 이러한 것들을 비례해서 연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명목소득이 변화해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불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자 자녀 공제를 해준다라고 해볼게요.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원래는 300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인덱세이션 하게 되면은 물가가 2배가 되면 이러한 공제액도 미성년 자녀 한 명당 600만 원씩 이렇게 2배로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인덱세이션을 해주면 물가가 상승해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인덱세이션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여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의 목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A씨가 있고 B씨가 있는데 A씨도 일당이 20만 원이 아니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고 B씨도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씨나 B씨나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면은 1시간에 10,000원씩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씨와 B씨가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자, A씨나 B씨나 1시간 일을 하면 똑같이 10,000원씩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경제적인 능력은 같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씨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해서 10만 원의 소득을 얻습니다. 자, B씨는요, 좀 여가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라서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고, 자, 하루에 4만 원만 법니다. 자, 이러면요, A씨가 소득이 더 높은 걸로 측정이 되죠. 그래서 A씨가 소득이 더 높은 걸로 측정이 돼서 이것은 곧 A씨가 B씨에 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A씨와 B씨의 시간당 임금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임금률은 시급을 얘기해요. 시간당 임금을 임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씨와 B씨의 1시간당의 임금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경제적인 능력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씨가 일을 열심히 하고 B가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A씨가 B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의 경제적인 능력은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으로서 어떤 사람의 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실현 자본 이득인데 자,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보유하는 동안에 이 집값이 6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1억이 더 올라서 6억으로 올랐어. 집값이 올랐습니다. 자, 바로 이게 미실현 자본이득이에요. 자, 자본이득이긴 한데 왜 이게 미실현이냐면 아직 집을 팔지 않았죠. 자, 이 집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6억 원에 집을 판매했을 거니까 요 1억 원의 자본이득이 양도가액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액을 부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 실현한 자본이득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미실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도 팔지는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건 오른 거니까 사실은 소득이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은 소득이 발생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를 하려면 이 미실현 자본이득의 크기를 매년 또는 항상 측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집들의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 그 미실현 자본 이득이 확실하지도 않은 겁니다. 나는 내 집값이 1억 정도 오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정말 1억을 더 올려서 6억에 팔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집을 팔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실현 자본 이득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집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사람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충 설명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이것을 자, 실현주의로 과세할 때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발생주의로 과세할 때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실현주의로 과세하게 되면요, 너 집값 올랐지? 너 그러면 그 집 팔 때 양도세로서 내가 환수할게. 너 집값이 올랐으면 너 그 집을 팔 때 더 높은 값에 집을 팔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높아진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가 자본이득세를 부과할게 또는 양도세를 부과할게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양도세를 내고 싶어요? 내기 싫어요? 내기 싫어 버리면 주택의 처분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 이것을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자, 동결 효과는 자, 잠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잠김 현상. 자, 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유예, 뒤로 미루는 현상을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이래 버리면 시장에서 부동산의 공급,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공급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주택의 효율적인 거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주택의 공급이 적어지게 되면 자,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더 갖고 있게 되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적어지게 돼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주택의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너 집을 팔면 그때 내가 양도세 엄청 때릴 거야 라고 해버리면 집을 안 팔면 그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S곡선이 이렇게 뒤로 이동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 버리면 주택에 대한 균형 가격이 종전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발생주의 문제점인데 자, 발생주의는요, 집을 팔지 않았어도 너 집값이 오르긴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세할게 라고 한 건데 자, 이거는 내가 이 1억을 손에 만지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집을 팔아야지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노부부가 아주 한 30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는 1억이었어. 근데 30년이나 시간이 지나니까 아파트가 엄청 노후됐지만 이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집값이 지금 19억이 오른 거잖아요. 집값이 19억이 오른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집을 팔진 않았지만 30년째 살고 있으니까 집을 팔진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래버리면 여기에 대한 세금 내려면 이 주택을 팔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과세 기반의 침식 문제점이라고 해요. 자, 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주택 자체를 처분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유동성 문제라고도 해요.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팔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을 매긴다면 그래도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주택을 팔지도 않았는데 상승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 주택을 팔아야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을 지표로 삼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소비라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소득이라는 지표가 어떤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로 인정되어 왔는데 칼도 등의 학자는요, 소득 대신에 소비를 지표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 대신에 소비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크다라고 해볼게요. 경제적인 능력이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만큼 높은 후생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후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비하는 소비에 의해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느냐,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의해서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1년에 1억을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1년에 1,000만 원만 돈을 쓰면서 삽니다. 막 컵라면 때우면서 쪽잠 자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2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면서 삽니다. 자, 그러면 돈은 이 사람이 더 많이 벌지만 소비는 이 사람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화를 소비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효용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보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앞에서 무차별 곡선 이론 공부할 때 그 소비자가 느끼는 얻고 있는 효용의 크기는 그 소비자가 소비하는 X제의 수량과 Y제의 수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의한다면 물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A가 돈을 많이 못 쓴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은 그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에 비례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B가 더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후생 수준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후생 수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후생 수준을 누리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더 경제적인 능력이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니까 우리 사회의 재화를 증가시키는 행위죠. 여러분, 자, 재화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장려받아야 돼요? 규제받아야 돼요? 이거는 장려받아야 될 활동입니다. 더욱더 우리 사회에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니까 요거는 장려해줘야 돼. 그런데 소비라고 하는 것은 쓰고 없애버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소비는 우리 사회의 재화를 감소시키는 행위야. 그럼 얘는 장려해야 돼요? 규제해야 돼요? 얘는 규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활동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 활동을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그 활동을 규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비는 우리 사회의 재화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해야 돼. 이것은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조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러한 주장 근거가 옳다 그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칼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칼도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소득 대신에 소비를 지표로 삼고자 했다. 지표로 삼자고 했다라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문장이 옳으냐 이 문장이 옳으냐를 따지는 거는 수험생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칼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사실은 소비라고 하는 활동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소비가 반드시 재화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칼도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3번 소비를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대요. 자, 아까 우리가 소득세의 문제점 뭐가 있었냐면 귀속소득의 처리 문제, 변동소득,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소득을 지표로 삼을 때의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소비를 지표로 삼으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회피할 수 있대요. 그렇죠. 자, 굉장히 달콤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저축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소비의 시간적 행태라고 있는데 자, 돈을 지금 쓰면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쓸 거면 세금을 안 내. 따라서 돈을 쓰긴 쓰는데 이 돈을 언제 쓰냐에 따라서 세금을 언제 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가 돈을 언제 쓰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소비는 돈을 벌어서도 내가 소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네.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소득을 벌어서도 만약에 이론적으로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있으면 1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고 또 엔드 내구재 소비가 있는데 자,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거 들어봅시다. 피아노가 한 대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할까? 1200만 원이라고 할까? 1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피아노를 10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00만 원의 돈이 나갔을 때가 소비한 겁니까? 아니면 1년에 100만 원씩 소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내구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아까 우리 저축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자들이 저축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이 많아요? 부자들이 저축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저축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재산은요, 어떤 개인의 미래 소득의 현가 합이기 때문에 재산도 역시 경제적 능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를 볼게요. 자, 어떤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는 구하기가 쉬워요. 오케이, 요거 괜찮네. 자, 두 번째, 자동차도 갖고 있는데 자동차의 가치도 구하기 쉬워. 괜찮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뭐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오, 괜찮은데 재산의 가치 평가하기 쉬운데 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면 이제 슬슬 헬 난이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그림을 소장했어요. 자, 그림 애호가야. 굉장히 비싼 그림들이 많아. 여러분들 뭐 그 빅뱅의 GD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산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림이 비싼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애매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레고 애호가야. 레고. 그래서 아주 레고가 엄청 많아. 희귀하고 비싼 레고도 엄청 많아. 또 어떤 사람은 와인 애호가야. 와인 애호가여서 이 사람은 와인이 뭐 몇백 병, 뭐 몇천 병을 갖고 있어. 그 중엔 되게 한 병에 수백만 원씩 하는 희귀한 와인도 많아. 그러면 이 와인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자, 슬슬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자, 얘를 조금 뺄게요. 자, 더 어려운 게 있어. 바로 인적부예요. 인적부. 인적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더 어려워. 우리 이러한 것들은요, 물질이죠. 우리 이런 거를 물적부라고 해요. 물적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 물적부라고 하는데 물적부도 이런 것들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그래서 물적부라고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꼭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적부보다 인적부가 더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맥 또는 인간관계 또는 명성, 명예, 경험, 학식, 자격증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이 A, B 두 사람이 똑같이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두 사람의 재산은 똑같이 5억, 5억이네. 근데 A씨는 일반인이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고
B씨는 세무사예요. 그러면 B씨는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그러면 이 증의 가치도 평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이게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 괜찮아 보여.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어려워. 특히 물적 부보다 인적 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또한 재산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아까랑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재산을 매각해야지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갖고 있는 자산이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처분해야지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럴 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여러분. 자, 유동성 문제는 현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을 낼 현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뭔가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얘기한다. 따라서 재산을 중심적인 지표로 삼기에는 곤란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스피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적세는 세원과 세출이 연계되어 있어서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될 수 있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경직성. 자, 2번 목적세는 공공 서비스의 비용을 수혜자에게만 직접 부담시킴으로써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해설에 있는 내용처럼 자, 교육세의 경우에는 담배에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교육세를 부담시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학생들한테 수혜를 입히기 때문에 자, 조세의 부담자와 그 조세의 수혜자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체계 하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목적세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정액세의 한계 세율은 얼마인가? 자, 정액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조세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액세로 100이라는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해도 세액은 불변이기 때문에 한계 세율은 0%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정액세는 역진세이다? 네, 역진세입니다. 자, 저소득층에게도 100을 부과하고 고소득층에게도 똑같이 100을 부과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1천만 원이라고 하고 자, 부자는 재산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자, 세율이 자, 부자가 더 낮고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정액세는 역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총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소득 공제가 500만 원이고 납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평균 세율과 실효 세율은 얼마인가? 자, 실효 세율은 1,000만 원분의 150만 원 15%일 것이고 자, 평균 세율은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되니까 1000 빼기 500 하면 500분의 150이니까 30%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7번 한계 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큰 경우에는 평균 세율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요. 세수 함수가 이러한 경우에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은 얼마냐라는 것인데 자, 한계 세율은요.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소득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고 평균 세율은 나누기 소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자, 조세액이 있죠. 소득이 조금 변할 때 그때 조세액은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미분해주고 여기는 상수항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Y의 1차항이니까 0.3만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게 0.3이 한계세율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미분을 이용해서 한계세율을 구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세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소득이 1원이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소득이 1원이 증가하면 자, 조세액은 얼마나 증가하죠? 0.3원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한계 세율이 0.3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평균 세율은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Y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Y분의 T가 되죠. 바로 이게 평균 세율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Y분의 1,000
플러스 0.3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평균 세율이에요. 조금 생긴 게 이상하지만 이게 평균 세율입니다. 자, 9번 평균 세율 누진도가 양수이면 누진세이고 부담세액 누진도가 1보다 작으면 역진세가 됩니다. 평균 세율 누진도는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고 부담세액 누진도는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10번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조세를 편익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에 누진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커야만 하죠.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12번 피구세는 편익 원칙에 부합하는 조세이다 라는 것인데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자,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것은요. 효율성에 입각한 조세가 있고 공평성에 입각한 조세가 있어요. 그런데 공평성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과서 266페이지 펴보세요. 자,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고 효율성과 공평성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장에서는 공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고 동그라미 2에서 어떻게 조세 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해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공평성 안에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익 원칙이나 능력 원칙은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피구세는요. 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세예요. 교정세이기 때문에 피구세는 공평성과 관련된 조세가 아니라 애초에 효율성과 관련된 조세이기 때문에 편익 원칙과도 관계가 없고 능력 원칙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카테고리가 공평성과 관련 있는 조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2번까지 해결했고요. 다음에 13번입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보다 더 크대요. 자, 이 말은 다시 좌우를 이렇게 쓴다면 얘가 더 크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진세가 됩니다. 얘가 더 큰 경우가 누진세가 되는 거죠. 요거 잘 암기해 주시고요. 자, 14번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에 균등 절대 희생설에 의하면 요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균등 절대 희생설에 따르면 누진 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 자, 이거는요.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절대 희생설에서는 1보다 크면 누진세, 1과 같으면 비례세, 1보다 작으면 역진세고 이것이 0이면 인두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15번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면 균등 절대 희생 원칙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고소득자의 납세액이 저소득자의 납세액보다 항상 더 크다. 자, 이러한 조세가 누진세가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체감한다고만 했지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가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고소득자의 납세액이 저소득자의 납세액보다 더 큰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계 효용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더욱더 많이 체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을 만들어내려면 더 많이 뒤로 가야 되거든요. 더 많이 뒤로 간다? 그 말은 조세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균등 비례 희생설에 따르면 자, 헷갈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거에 따르면 한계 효용 체감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누진세가 된다. 요거 잘못됐죠. 자, 이게 이러한 경우에는 누진세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16번 틀렸고 17번 균등 비례 희생 원칙에 따르면 한계 효용 곡선이 우하향하면서 직선인 경우에는 무조건 비례 희생 원칙에 따라 과세하면 누진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균등 한계 희생에 의하면 조세 납부 후에는 모든 개인의 소득은 동일해지는 극단적인 누진세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에 9번 미래 균등 희생의 원칙 하에서 조세 부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효용 상실이 극소화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조세는 균등 한계
희생 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리 설명드렸고요. 자, 20번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면 자, MU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이라면 MU가 수평선이라면 비례세가 균등 비례 희생 원칙에 부합한다. 자, 비례세를 부과하면 균등 비례 희생 원칙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21번 미래 균등 희생 원칙의 이론적 문제점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한다는 문제 모든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의 문제가 있죠. 다음에 22번 소득을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때 문제점, 소비의 문제점, 재산의 문제점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 다 교과서에 정리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자본이득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때 실현주의에 따라 부과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부과하면 동결 효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의 처분을 유예하는 동결 효과의 문제가 생기고 발생주의에 따라 부과하면 유동성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세 기반 침식이라고 했죠. 자, 현금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출세는요. 현재 소비에는 과세를 하는데 미래 소비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따라서 미래 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당장 소비하면 얘는 세금을 매겨. 그렇죠? 그런데 미래 소비는 아직 돈을 쓰지 않았으니까 아직 지출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과세하지 않아. 따라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미래 소비를 우대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7번 지출세는 자,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마다의 지출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인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은 누진 과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지출액이 5천까지는 세율 얼마, 5천에서 1억 사이는 세율 얼마 이런 식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세는 인세이면서 누진세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